장상학설 칭양추 상차오 쪼인추 샤차오 칭양파 초리 쪼인조 우장 칭양시 서즈 쪼인귀 류후 소문 음양상대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맑은 양기는 위에 구멍으로 나오고 탁한 음기는 아래의 구멍으로 나간다. 맑은 양기는 피부로 출발하고 탁한 음기는 오장으로 간다. 맑은 양기는 사지를 실하게 하고 탁한 음기는 육부로 귀결된다. 오늘 야기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6강 장상학설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6강 장상학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장상의 정의와 오행학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양학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행학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혈 진액학설을 공부한 다음에 지금 드디어 제6강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은 약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자꾸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듣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장상학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상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상학설의 이 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내장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생리현상이나 이 병리현상을 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장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장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생리병리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 신체 내부의 변화가 어떤 상황인가를 추측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동양의 의학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관찰을 한 소박한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의미가 그리고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상학설을 보게 될 때 이 장상학설이 내장의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생리적이고 병리적인 그러한 현상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이 장상은 또 장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장부는 장과 부로 그리고 기항지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같은 경우는 5장으로 부는 6부로 기항지부는 또 역시 6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5장은 이제 심, 폐, 비, 간, 신을 말하면서 정기를 화생하고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장은 저장한다. 그래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장 같은 경우는 항상 실하게 꽉 차 있는 것이 좋죠. 저장이 잘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낭이나 위장이나 소장, 대장, 방광 이 3초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곡의 전기를 수성하고
또 받아들여서 융성하게 해서 전화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보다는 저장할 수 있도록 전화시켜서 장이 저장하게 만들고 부는 그걸 움직이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기항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뇌나 이제 골수, 그리고 이제 뼈, 맥, 담낭, 그 다음에 여자포 이 6가지를 말하는데, 형태적인 부분은 육부의 생리기능과 육부와 같고, 생리적인 기능 같은 경우는 장과 유사해서 참 기묘하되 기항지부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 기항지부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속에서는 이 장 쪽에 많이 이제 치우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은 저장, 꼭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오장은 저장하는 것에 충실한다. 육부는 전화하는 데 충실하다. 그리고 기항지부는 저장과 전화하는 이 부분의 중간 매개적인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즉 장사학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오장은 폐장, 심장, 간장, 비장, 신장. 육부는 대장, 소장, 담낭, 위장, 방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장은 무엇보다 저장하는 쪽이 강하고 육부는 전화하는 데 강하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다른 특징으로 본다면 오장은 실체성 장기다. 그래서 실해야 된다. 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육부 같은 경우는 중공성 장기다. 이 중간이 공간이 있는 그런 장기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건 비어 있어야 좋은 거죠. 비어 있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전화시켜 가지고 이제 보낼 곳에 이제 보내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실체성 장기라고 보는 이 5장 같은 경우는 그 비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를 잘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폐장은 폐장 나름대로, 심장은, 간장은, 비장은, 신장은 각각의 나름대로의 전기들을 잘 저장하고 있어야지 다 소모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을 하더라도 적당량 사용하고 남을 수 있는 부분 남겨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많이 다 싸그리 다 사용을 해버리게 되어지면 회복하기가 힘든 장기가 바로 또 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장이나 심장이나 간장이나 비장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 이 화생, 저장, 전기를 화생하고 또한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오장이고, 육부는 수성, 전화, 수곡 물질들을, 이 수곡의 물질들을 전화하고 또 수성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위장, 그 다음에 담낭, 소장, 대장, 방광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육부는 속이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통하게 되어지면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는 또 뚫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입에다 대놓고 후 불면 항문으로 바람이 후 빠져나가는 정도 되게 돼야 아주 정상적인 아주 굉장히 좋은 육부의 상태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비어 있으면 안 되지만 먹으면서도 잘 전화해서 다른 곳에 보내주고 각각의 장기에다가 보내주게 되어주고 뭐 이제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은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빼내는 작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육부의 정상적인 그런 생리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상학설과 오행과의 관계를 잠깐 보게 되면 장상에서 장과 부가 간, 담,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장, 대장, 신장, 방광을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와 오행과의 관계는 이제 목화 토금수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간과 담으로, 화는 심장과 소장으로, 토는 비장과 위장으로, 금은 폐장과 대장으로, 수는 신장과 방광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은 간과 담만 이렇게 귀속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간과 담에 또 이렇게 구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오관이 있겠는데, 그 오관은 바로 간과 담은 눈목과 관련되어지고, 형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또 이 근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근육과 근육을 잡아주는 그 근다발, 아퀼레스 근이라고 하나요? 이런 근을 또 이 간과 담에 그리고 목에 귀속이 되어 있고, 정서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노알로자의 노가 화를 내는 분노가 바로 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에는 간과 담과 목과 근과 노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간담과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장, 대장, 신장, 방광, 이 목화 토금수가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목은 목 안에서 오장과 육부가, 그리고 오관과 형체와 경기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의 심장과 소장과 또 이 화의 심장과 소장에 관련된 오관은 또 혈을 이야기한 혈을 이야기하고, 형체로는 맥을 이야기하고, 정서적인 상태로는 기풀희가 여기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토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장과 위장이 여기에 해당되며, 오관으로는 입구의 입, 그 다음에 형체로는 고기육의 육자, 정서적인 상태로는 생각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은 폐장과 대장이 여기에 장상학설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비자, 코가 폐장과 대장이 오관이 되며, 피부가 형체가 되어지고, 슬플 비가 정서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는 신장과 방광에 서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장과 방광과 관계 있는 이 수는 또한 귀이자, 귀, 양쪽 귀가 또 관련되어지고, 뼈 골자의 골과 두려울 공자, 무서울 공자가 여기에 정서적인 상황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상학설과 오행의 상생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양의학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부분은 음양학설로 해설을 하고, 어떤 부분은 오행학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정기혈 진액학설로, 또한 어떤 부분은 장상학설로 각각 특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따로 떼어서 연구되어져 왔고,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져 왔는데요. 이 장상학설과 관련되어져 있는 직접적인 연관되어진 부분은 이 오행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론 각 장기의 정기혈 진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장상 간의 음양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장상학설과 오행의 그 중에서도 상생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오행의 상생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상극관계도 우리가 있다는 거 알아야죠. 그리고 또 이 태과형 상태로 바로 오행의 상승관계, 그리고 오행의 상모관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데, 먼저 상생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상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이 화가 토를, 토가 금을, 금이 수를, 수가 목을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목의 간담이 충실하고 목의 간담이 건강하면 화의 심장과 소장을 돕고, 또한 화의 심장과 소장이 조화 균형 속에 있게 되어지면 토의 비장과 위장을 또한 도우며, 토의 비장과 위장이 건강하면 금의 폐장과 대장을, 또 금의 폐장과 대장이 수의 신장과 방광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는 상생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목에 대한 부분에서는 눈, 목, 고관절, 힘줄, 봄 시작이로 신맛, 청록색, 황령기 전 아동, 식물의 줄기와 가지를 이렇게 배속을 시켜놨어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목에 관련되어진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이제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토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수나 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각각의 그 오행에 배속되어져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걸 좀 보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상 각각의 장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해 두셨다가 프린트를 해놔서 여러분이 잘 다니는 곳에 붙여두시고 자주 보는 것이 그나마 가장 공부하기 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화토금수 안으로 또 그 한자가 있죠. 목의 옆으로는 노가 있고, 화의 밑으로는 희가 있고, 토의 왼쪽으로는 사가 있고, 금의 위쪽으로는 비와 우가 있고, 수의 위쪽으로는 공과 경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서적인 상태인데, 정서적인 그런 상태도 역시 상생과의 상생관계가 서로 성립되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생설과 오행의 상극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물론 상생관계와 상극관계는 지극히도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관계가 이 목화 토 금 수의 형태로 목이 화가 토를, 토가 금을, 금이 수를, 수가 목을 서로 살리는 관계다라고 본다 한다면 이 삼각관계는 서로 대립되어져서 제약하는, 조절하는 관계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학설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음양은 서로 대립되고 제약이 되어지며 혹은 호용하고 교감 호장하고 소장 평형하고 상호 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대별되어지고 서로 서로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대립되고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극히도 정상적인,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서로 놓여지게 된다. 서로 관계와 변화의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목이 토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립되어져 있지만 서로 제약을 하고 있고 서로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토가 수가 화를, 화가 금을, 금이 목을 이렇게 서로 조절해주고 있는 삼국관계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과 담이 정상적일 때는 비장과 위장을 조절해주고, 또 비장과 위장이, 토의 비장과 위장이 정상적일 때는 수의 신장과 방광을 조절해주고, 또 수의 신장과 방광이 정상적일 때는 화의 신장과 소장을,
화의 심장과 소장이 또한 금의 폐장과 대장을, 금의 폐장과 대장이 목의 간과 담낭을 서로 이렇게 조절해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조화와 균형을 맞춰가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은 상급관계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지극히도 긍정적이고 또한 지극히도 정상적이며 지극히도 생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립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조절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약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만큼 하게 되질 때는, 아주 적절한 만큼 하게 되질 때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지극히도 생리적인 부분이다. 근데 이제 도가 넘치게 되질 때, 지나치게 되질 때, 조절이 너무 지나치게 될 때, 억압이 지나치게 되질 때, 제약이 너무 지나치게 될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행의 상급관계 역시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장상학설과 오행에서 상생관계와 상급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상승관계가 있죠. 이 상승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나치게 될 때 이제 태과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행의 상급관계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과분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상승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목화, 토, 금수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목이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이제 목이 나름대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을 하고 극을 한다고 하지만은 받는 입장에서는 그 상생과 상극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좋아서 그냥 무심코 나름대로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물론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던졌는데 그 연못에서 그 돌멩이에 피해를 받는 개구리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목화 토금수에서 어느 한 방향이 이제 크게 되어질 때, 상대적으로 크게 될 때 이 상생과 상극을 받는 부분이 이제 강하게 이제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의 간과 담낭이 상대적으로 항진되어 있을 때, 지나치게 실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게 될 때, 간과 담낭이 사상체질 형태로 본다면 클 때, 태어날 때부터 간과 담낭은 크게 가지고 태어났다고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간과 담이 생을 해주고 있는 상생관계에 있는 심장 쪽과 화 쪽과 또 상극을 하고 있는 토 쪽이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서 조절하는 부분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억제가 과분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심장에도 좋지 않은 반응이 보이게 되어지고 토의 비장과 위장에도 이제 좋지 않은 형태의 비정상적인 이제 일들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화와 토에만 또 그런 관계가 놓여지느냐? 그건 아니죠. 금과 목에서 목이 토를 극하지만 또 금이 목을 또 이제 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은 나름대로 이제 극을 한다고는 하지만 조절한다고 하지만은 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이 이제 모욕적인 그런
상황을 이제 직면하게 되어지게 되어져서 이 부분을 이제 상모 현상이다. 원래 이제 금이 목을 극을 해야 되는데, 조절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목이 금을 모욕적으로 이제 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상모의 현상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간 담낭의 비정상적인 항진증이 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토에도 영향을 끼치고 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상승관계라고 하고 태과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병리적인 관계다. 그래서 장상학설과 오행의 상승관계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상학설과 오행의 상모관계입니다. 이 상모관계는 상승관계의 태과형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이 불급형입니다.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모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해서 이 상모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림에서 이 오행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목화, 토, 금, 수 중에 토를 제외한 목화, 수, 금은 정상적으로 똑같이 이제 그 모양의 크기가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작게 불급하게 부족하게 어디에 도달하지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급 상태에서는 목이 토를 극을 하게 될 때 토는 승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상승관계로 받게 되어지고, 토가 원래 수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토가 수를 조절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가 토를 모함하는 이 상모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한 100그루 정도 있는데 토양이 너무 적어서 한 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양이 이 나무 100그루를 어떻게 견뎌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양이 또 적다 보니까 토양은 원래 물을 빨아들이게 되어지고 물기를 만들고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흙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토를 뻘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범람해 버린다든지 뚝방이 터져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의 비장과 위장이 기능이 너무나 약하게 되어지게 되면 목으로부터 간담으로부터도 조절을 강하게 받게 되어지고 억제를 강하게 받게 되어지고 신장과 방광으로부터도 또 모욕적인 그런 일들, 받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모관계, 불구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약선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이제 케이스의 형태로 목화, 토금수의 태과형들, 그리고 이 목화, 토금수에 상대에 있는 장기들의 태과 상태와 계절과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간장과 담낭의 태과형 상태죠. 대부분 보면 이 간장과 담낭이 태과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계절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은 상태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사계절을 본다 한다면 유년기가 바로 이 계절의 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년기와 계절의 봄 형태는 바로 간장과 담낭이 태과형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목은 크고 화, 토, 금, 수는 이제 작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토를 누르고 목이 또 금을 이제 모욕하는 이러한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의 비장과 위장, 금의 폐장과 대장이 바로 봄의 계절 유년기 상태에서는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봄의 계절에는 목에 해당되어지는 신맛은 너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토의 단맛과 금의 매운맛은 이제 증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봄의 계절에 이제 곡직의 목의 성질, 생장과 승발과 조달과 이 서창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염상과 온열, 승 등과 이 광명을 가지고 있는 불, 그리고 이 불과 심장과의 소장의 관계,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심장과 소장에 해당되는 이 불이 태과 형태, 굉장히 항진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병리적인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심장과 소장이 태과 상태, 즉 불이 이제 항진되어 있는 시기로 온다면 이제 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여름은 질풍노도의 시기인 이 청소년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여름과 청소년기의 음식 양생에는 모름지기 쓴맛은 줄이고 쓴맛은 빼고 매운맛과 짠맛은 더해야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그 여름이 되게 되어지면, 그리고 청소년기 상황이 되면 불이 큰 상태예요. 불이 아주 태과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은 바로 심장과 소장과 상응이 되어 있고, 불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는 금을 조절하는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억제하고 조절이 너무 과하게 되어지고, 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상적인 물로 불을 끄지는 못해요. 물을 조절을 하지 못해, 불을.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물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이 물을 끓어버리게 만들어서 수증기를 통해 가지고 물을 말려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보게 되면 항상 가뭄이 오게 되어지고 물이 부족한 상태가 있다든지, 그리고 금의 이제 그 금의 기운을 또 역시 지나치게 조절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화의 불에 해당되어지는 쓴맛은 줄이고, 금에 해당되는 매운맛은 더하고 짠맛도 역시 더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계절 양생의 원칙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게 되어지면 심장과 소장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 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극을 받고 또 역시 모욕적인 상모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수, 신장과 방광, 그리고 폐장과 대장을 길러야 되는, 양생해야 되는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행학설에서 봤듯이 토는 이제 가세기요, 생화하고 승제하며 순합하고 조율하고 중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항진되어지게 되어지면 비장과 위장이 병리적인 현상들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 비장과 위장이 병리적인 현상들을 항진적으로 보이게 되어지면 목의 간장과 담낭, 그리고 수의 신장과 방광에 비정상적이고 또 병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제 늦여름인 장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령적인 부분을 본다 한다면 바로 장년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여름과 장년기에 해당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땅히 단맛이 너무 넘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맛, 즉 토의 단맛은 이제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 단맛으로 인해서 목과 수가 지나치게 억제되고 조절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목에 해당되어지는 신맛과 수에 해당되어지는 짠맛을 이제 더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계절에 부족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계절에 넘치는 부분들을 덜어내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폐장과 대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계절로 본다 한다면 가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갱년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금은 바로 이 종혁이고 청결이며 숙강이고 수렴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혁과 청결과 숙강과 수렴의 이런 기능들이 지나치게 항진되어지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고, 또 이런 현상이 폐장과 대장이 항진된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데, 주로 이 갱년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보여지더라. 그래서 계절적인 부분으로 가을이 되게 되어지면, 그리고 갱년기 상황이 되게 되면 금의 형태가 항진되어져 있는, 폐장과 대장의 형태가 항진되어 있고, 즉 맛으로 본다면 매운맛이 항진되어져 있는 이러한 시기다 보니까 매운맛은 이제 덜어내고 이 매운맛이 항진됨으로 인해서 화의 쓴맛과 목의 신맛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의 쓴맛과 목의 신맛을 보충하는 그런 형태의 양생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폐의 이 매운맛은 적당하게 수렴작용과 숙강작용과 청결작용과 종혁작용으로 과육을 튼실하게 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무르익게 하게 되어지고 또 씨앗들을 알차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건조한 기운이 너무 강해져 버리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또 수렴 기운이 이제 약해져서 곡식들이 미처 알맹이를 튼실하게 만들 시간이 없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땅이 가을에게 되어지면 적당하게 이 매운맛들, 건조한 기운들을 다스리면서 수렴하는 기운과 그리고 적당한 그 날씨가 쓴맛을 지니고 있는 날씨 더위도 적당히 있어주게 되어질 때 제대로 된 가을의 형성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계절로 본다 한다면 가을적인 부분이고 갱년기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부분은 갱년기를 살고 있는 그리고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운맛을 이 시기에 매운맛은 덜어내고 신맛과 쓴맛은 이제 보충해야 되는, 특히 가을철에는 특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식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니까 너 매운맛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마 하면서 매운맛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분명코 이 갱년기 시기에는 가을에는 별로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해롭히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은 좋죠. 1년 내내 매운맛의 계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운맛을 많이 먹고 대신 쓴맛을 적게 먹는 이제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 시기로 본다면 지금 그 갱년기 시기로 본다면 매운맛은 줄이고 그리고 신맛과 쓴맛을 보충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는 오행학설 형태로 본다 한다면 수의 성질은 윤하하고 한량하며 자윤하고 하향하고 폐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 성질은 신장과 방광이 가장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신장과 방광, 그 수의 성질이 항진되어 있는, 지나치게 태과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계절로 본다 한다면 바로 겨울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윤하고 한량하고 자윤하고 하양하고 폐장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는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계절로 본다고 봤을 때는 이 겨울이지만 또 연령별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노년기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겨울과 노년기에는 음식을 통해서 양생을 하게 될 때 이 수가 지나치게 항진되고 넘쳐 있는,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항진되고 넘쳐 있는 이 짠맛을 덜어내고 수의 신장과 방광이 항진되어서 화의 심장과 소장, 그리고 토의 비장과 위장을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조절하고 억제하는 일로 인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쓴맛과 단맛을 더해주는 그러한 음식적인 양생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그 짠맛을 이제 줄여야 되고 쓴맛과 단맛은 사랑해야 되는, 특히 쓴맛은 사랑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기의 약선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짠맛은 이제 줄여야 된다. 오히려 쓴맛과 단맛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윤하고 한량하고 자윤하고 하양하고 폐장하는 것이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장육부와 식물의 부위별 상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할 만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든지 안 나든지 여러분이 잘 돌아다니는, 잘 머무르고 있는 곳에다가 이 그림은 꼭 출력을 해서 꼭 비치를 해두시고 여기저기 붙여놔서 자주 보는 방법으로 이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암기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또 역시 암기를 해두는 것이, 이해를 해두신 것이 약선을 공부하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체의 오장육부에 상응하는 식물의 부위별 조리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치유의 기본 원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오행의 목이 이제 오장육부로 보면 간장과 담낭이잖아요. 이 간장과 담낭인데 이게 식물의 그 부위별 형태로 본다 한다면 오장육부의 간장과 담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나 가지, 덩쿨이나 껍질과 가시가 바로 오장육부의 간장과 담낭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장과 담낭이 정상적인 그 생리활동을 못하고 있게 되어진다면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하지 못하고 병리적인 그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식물의 줄기와 가지와 덩쿨과 껍질과 가시가 간장과 담낭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물의 이 상응 부위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넘치는 부분들은 조절이 되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져서 간과 담낭이 건강해지고, 또 식물의 줄기와 가지와 덩쿨과 껍질과 가시는 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장과 담낭을 더 윤활하게 하고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줄기와 가지와 덩굴과 껍질과 가시가 만약에 신맛을 지니면서 청록색을 지녔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간장과 담낭의 딱 맞춤의 상응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런 그 음식이 나오게 되었던 것은 이장보장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양생법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람의 간장과 담낭이 이제 그 비정상적이게 될 때 정상적인 동물의 간장과 담낭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사람의 오장육부의 간장과 담낭을 정상적으로 돌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장보장법이 있어요. 뭐 심장과 소장은 또 동물의 심장과 소장을 비장과 위장은 또 동물의 비장과 위장을, 폐장과 대장은 또 동물의 폐장과 대장을, 신장과 방광은 또 동물의 신장과 방광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상황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차원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식물의 상응 부위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과 담낭에 좋은 식재료를 배우고 한약재를 배우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너무 버거우실 거고 또 같이 심장, 소장, 비장, 위장 각각의 장부에 해당되어지는 그 약초들이라든지 식재료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공부를 해도 이제 진전도 보이지 않고 이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큰 그림 속에서 오히려 간장과 담낭의 역할을 하는 식물의 부위는 어떤 거겠느냐. 왜 사람이 오장육부가 있어서 생명활동을 하듯이 식물도 식물의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장육부가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식물의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소박한 철학이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뭐 간장과 담낭의 역할을 하는 식물의 부위는 줄기와 가지와 덩굴과 껍질과 이 가시 부분이 바로 간장과 담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수도 없는 식재료들 속에서 그 식재료의 부위별로 줄기와 가지와 덩굴과 껍질과 가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오장육부의 간장과 담낭을 그리고 그와 상응되어져 있는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부속기관인 근육이나 힘줄, 고관절, 손, 발, 손톱, 발톱, 눈, 눈물, 목과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심장과 소장은 또 역시 쓴맛 나고 적색을 띠고 있는 새싹과 잎은 딱 맞춤의 심장과 소장의 이제 양생 음식이 되겠다. 그리고 비장과 위장은 바로 단맛 나면서 황색을 띠는 꽃의 형태, 폐장과 대장은 매운맛과 백색을 지니고 있는 하얀색을 띠고 있는 열매와 과육의 형태가 바로 폐장과 대장을, 신장과 방광은 짠맛과 흑색을 띠고 있는 씨앗, 뿌리, 수액이 바로 신장과 방광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줄기와 가지와 덩굴, 껍질, 가시가 신맛과 청록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싹이 모두 다 쓴맛과 적색은 아니고 꽃이 단맛과 황색이 아니고 열매가 매운맛과 백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씨앗과 뿌리와 수액이 짠맛과 흑색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꽃 같은 경우에는 단맛과 황색이라 하기보다는 여러 색깔의 꽃이 있고 향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맛의 계열보다는 매운맛의 계열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있는 형태고 열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과육 자체가 이 단맛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단맛이 많죠. 그리고 향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거의 단맛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씨앗과 뿌리 같은 경우들도 약간의 쓴맛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각각의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함께 유기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막과 청록색을 띠고 있는 부분, 줄기, 가지, 등쿨 이 부분을 본다 한다면 만약에 신맛을 띠고 있으면 이 간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청록색을 떼어지게 되면 역시 간으로 가지만 그 맛은 신맛이지만 색깔은 붉은색이다. 그렇게 된다면 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심장으로도 들어간다.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식재료들의 이제 귀경들을 보게 되면 한 귀경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2가지, 3가지, 4가지의 귀경들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 더 앞으로 차츰 공부를 해나가면서 보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